예, 그러면 차이나TV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해외투자전략팀의 김석환 연구원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양회 이후에 네. 어떤 금융 안정화 추이랄지 그리고 긴축과 관련해서 시장 반응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분위기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상황이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미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장표이긴 한데 실제 뭐 역사적으로 양회가 열렸던 그 시기에는 지수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지만 양회 이후에 한 달간의 주가 동향을 좀 살펴보면 비교적 상승했던 적이 많았다라고 언급을 좀 해드렸던 것 같고 네. 그런데 뭐 이번에도 좀 살펴보면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1% 가까이 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번 주 들어서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0.7% 정도 양해 위에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좀 불거지고 있는 이슈는 역시 그 EU와 중국 간의 약간의 분쟁 같은 내용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영린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제 건드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어제 이것들이 좀 상당히 좀 대외적으로 좀 표출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EU에서 중국 위구르 신장 지역이라고 하죠. 네.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좀 이슈로 좀 들고 나오면서 중국 사람 그리고 중국인 그리고 중국 단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으로 중국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맞대응을 했고 역시 이제 EU는 이제 유럽 의회가 있는데 유럽 의회의 뭐 의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단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들도 공표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예,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EU 측에서 중국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까지 상황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일단은 EU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어 상당히 좀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EU의 직접적인 제재 같은 경우에는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있었잖아요. 천안문 사태가 있었는데 그 천안문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이제 제재 조치이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의외로 또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뭐 이제 EU가 이제 치기 시작하니까 이어서 뭐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영미권 서방 국가와 또 이제 중국 간의 약간 대립 대결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EU가 갖고 있는 이제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중국으로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EU와 중국은 상당히 좀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고 하는 건데 지난 12월에 EU와 중국은 상당히 포괄적 투자 협정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유럽 의회에서 비준을 받기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할 때는 반드시 합작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로컬 기업과 이제 진출하는 기업 간의 이제 지분 관계를 뭐 5대 5로 한다든지 뭐 51%, 49% 이런 식으로 합작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 그 협정에서는 이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졌다는 말은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할 때는 100%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 EU의 제재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향후에 계속 이 협의 자체가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히 물음표를 이제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 정부가 상당히 즉각적인 반응을 하다 보니까 유럽 의회의 이제 주요 멤버들이 또 있거든요. 실제 제재 대상이 된 의원들도 있고 그 의원들이 이제 뭐 개인 SNS 계정에다가 상당히 좀 냉담한 반응,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부분들은 또 너무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통해서 SNS에 영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글씨가 워낙 작아서 대충 어떤 반응 들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런 제재를
하니 이제 서로 이제 제재를 주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과연 이게 협정이 잘 될 수 있을까? 이제 아직 유럽 의회는 비준을 받지 않았거든요. 비준을 받는 시기가 이제 내년 초까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상당히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국이 시장 개혁 정책이라든지 시장 개방 정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와는 별개로 이제 인권이라든지 그러한 정치적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그 비영리 기관 중에 하나인 프리덤 하우스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중국을 이제 평가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방금 뭐 표도 지나가긴 했지만 상당히 좀 뭐 정치적 자유도라든지 이런 게 낮은 국가로 네. 좀 분류를 하고 있고 뭐 글로벌 전체 수준에서 보더라도 저 색깔이 상당히 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막상 딱 찍어놓고 보면 중국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불구하고 예. 저 중에서도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인권 문제 그리고 정치적 문제로 시작은 될지언정 우리는 또 경제 분야에 대한 영향력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러면 그 중국의 네. 대미국 혹은 대EU와의 무역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서요. 일단 EU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제2의 교육 파트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미국과 그리고 그 EU 간의 이제 비중을 이제 제가 쭉 나타냈는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EU 비중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U로부터 수출입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입하는 품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각 국가별로 어떤 품목들이 이제 주요 상위 수입 품목들인지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예. 상당히 뭐 반도체 장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특히 이제 개인 필수 소비재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분유 이런 쪽에 대한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향후에 이게 좀 더 심화가 돼서 이게 관계 자체가 좀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수입 제재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산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미중 무역 전쟁 초기 국면에서 저희가 이런 비슷한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과 EU 간의 흐름들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들 함께 이슈 체크해봤고요. 기업 트렌드 분석해봐야겠죠. 오늘도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중국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종목은 바이두입니다.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하고자 중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검색 업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쉽게 말해서 중국의 구글, 중국의 네이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검색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클라우드나 컴퓨터 백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자율주행 쪽으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쪽으로 경쟁력을 점점 확보해 나가면서 먼 훗날 자율주행에서 또 한 번 폭탄을 터뜨리지 않을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주가도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홍콩 증시에도 바이두가 상장을 하면서 그 기대감과 수혜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두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84조 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2019년도에 사실 바이두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그때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다가 2020년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이 4조 9천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네요.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살펴보죠. 시가총액 62조 원 정도 집계되고 있고 콘텐츠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커머스 쪽으로도 이제 발전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이 1조 3천억 원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 가지고 왔는데요. 시가총액은 802조 원, 매출은 52조 정도로 역시나 세계 최고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바이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근 한 5년, 10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룬 기업들을 보면 다들 야, 이걸 어떤 기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군들도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도 많은데 바이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넷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는 하겠지만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요.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구글, 네이버와 비교할 만한
검색 엔진 업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 첫 페이지를 가보면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이두도 이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구글처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업체인데 지금 이런 검색 엔진 쪽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것보다는 방금 앵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기업들이 상당한 영역에 사업 영역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있다 보니 이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빅테크들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사업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진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 산업으로의 진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연초부터 상당히 광폭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폭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아폴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검색 엔진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이런 자율주행차 신사업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에 얹어서 인공지능 AI라든지 그리고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비단 바이두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런 자동차 산업, 특히 내연기관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운전자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자율주행차 산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2010년 중반 때부터 적극적으로 시작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기술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2018년까지는 상당히 뭐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2019년, 2020년으로 오면서 바이두의 자율주행 기술이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는 뭐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뭐 인텔의 모빌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비단 이제 여기에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집계에서 빠져 있지만은 현재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이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빅테크 업체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바이두도 중국의 길리 자동차, 뭐 지리 자동차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를 또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로보택시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려고 하고 있고 뭐 미국 쪽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뭐 중국 내에서도 보면 뭐 바이두를 필두로 해서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이런 기업들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 자율주행 순위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위로 치고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나마 완성체 업체 중에서 포드랑 GM이 자존심 지켜주고 있는 거지 위에 구글, 아래로는 바이두.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계획대로 된다면 2023년표에는 또 애플도 한 탑5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쪽에 좀 포커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포인트 몇 가지만 더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사업 쪽에 많은 이제 부가 가치를 좀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기존 사업, 그 검색 엔진 사업과 그리고 신사업 간의 매출 비중을 좀 따져보면 최근 5년 사이에 상당히 좀 두드러진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초반에는 상당히 좀 미미한 부분들이었지만 이게 지금 시간이 거듭할수록 이런 자율주행 관련한 분야라든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 매출 비중이 1대1이라든지 또는 이제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이렇게 신사업 쪽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다 보니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좀 투자가 됐고 또 기존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상당히 고마진 정책을 좀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사업 분야에 이제 진출하다 보니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훼손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올해 이후부터는 좀 상당히 달라지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제 바이두가 홍콩에 이제 2차 상장을 하면서 약 31억 달러 정도를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그 자금 조달한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신사업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재무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 뭐 월가라든지 이제 중국 로컬 내에서도 바이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향후에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목표 주가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 좀 높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바이두의 주가는 그 흐름에 맞춰서 잘 올라오고 있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글로벌 시장 내에서 성장주들이 같이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국면에서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 간에 약간 괴리가 좀 발생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바이두에서 좀 더 긍정적인 투자 생각을 좀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현재 시점 이렇게 괴리가 좀 벌어진 시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이런 접근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두 그림에서 참 극명하게 나타나는 건 요즘 뭐 탑 티어에 있는 성장 기업들은 매출 어느 정도 받쳐주고 계속 늘어나면 영업이익 뭐 순간적으로 줄어드는 거야 이제 감안을 많이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을 하다 보니 목표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그 괴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분할 매수 관점도 유효하겠다. 바이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해외투자전략팀의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